네, 이번 순서는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산업 대전환 시대에 AI 스타트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 안현실 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코리아 AI 스타트업 100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신 이경진 교수님, AI 스타트업 로닉 서범석 대표님, 그리고 이니지 최재식 대표님,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 대표님, 그리고 안지훈 퓨처플레이 이사님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안현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참 이번 행사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키노 스피치가 좀 끝났고요. 거기 이어서 이제 패널 토론을 할 텐데요.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생산성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에 참여하신 분은 아까 키노트 스피치 하신 세 분 외에 이경전 우리 경희대 교수님, 사실은 이번 AI 스타트업 100 선정위원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지훈 이사님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조인을 해 주셔서 총 5분이 간단하게 이제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가 여쭙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AI 스타트업 100 선정위원장을 맡아주신 우리 이경정 교수님께서 선정위원장으로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느꼈던 바를 중심으로 이 세션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정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번 선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사실 책에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책에 있다고 오늘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얘기할 필요 없는 날이죠. 그래서 책의 8페이지에 이번 2022 스타트업 100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어떤 정성적인 게 강조가 됐으나 데이터가 좀 좋지 않았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고, 올해는 그래서 정량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어떤 정성적 의견을 반영해서 가는 형태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의 8페이지, 9페이지. 이번에는 책이 이렇게 동시에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책이 나중에 나와서 이 행사하는 날 책을 못 봐서 좀 아쉬웠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반이 교체되고 반이 이제 한 10%에서 15%는 이제 졸업하고 반은 교체되고 반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내년엔 더 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반반 정도는 억지로 안 하더라도 그 정도 해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제가 선정위원이거나 선정위원장이 또 된다면은 이제 올해에 비해서 얼마나 더 발전했는가라는 측면을 봐서 올해 100개 회사가 발전이 안 됐으면 좀 선정이 안 될 수 있게 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100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제가 이 100개 회사의 CEO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어떤 정책을 쓰는 게 좋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많은 CEO분들이 좋은 답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정치권에 전달도 하고, 물론 대부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관련해서 또 토론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 고백을 이렇게 하자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이경정 교수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이렇게 선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뭐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패널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지금 뭐 산업 대전환 시대라고 해서 뭐 곳곳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또 뭐 모든 어떤 그런 공공단체, 학교, 기업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산업 대전환 시대에 이 AI 스타트업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전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그 중세 시대에는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주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는 그 기사.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사실은 현대 사회의 기사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마샬이 조금만 더 살아 있었다면 아마 지금 시대에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현대 사회의 기사는 스타트업이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더 들어가면 AI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산업 대전환 시대 AI 스타트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이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최재식 대표님, 송은강 대표님, 안지훈 이사님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재식 대표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AI,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AI 중요성.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키노트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시장도 굉장히 크다는 그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안에도 이제 AI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AI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건 사람도 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의사결정 부분에 이제 모두 AI가 다 하진 않더라도 이제 어느 부분을 우리가 경쟁 기업에 비해서 잘 못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지 그게 저희는 이제 스마트 공정에서 공정을 하지만 사실 물류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구매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분에서 그런 핵심적인 약간 소프트한 역할을 AI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실제 진행하면서 좀 어려운 거는 저는 약간 우리나라도 이제 AI 스타트업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추격자에서 벗어나서 약간 선도자의 역할을 좀 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본 것도 많고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고 이제 루닛이 이제 경진대회 가서 1등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새로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도 더 어렵고 왜냐면 누가 만든 걸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실패도 좀 더 허용하는 것도 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새롭게 하면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할까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송은강 대표님. 예, 저는 AI 스타트업은 국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AI 스타트업에 특히 스타트업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AI 스타트업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재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보다 먼저 해보고 그 해본 경험으로 가지고 가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가져가고요. 또한 기업이 효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게 우리 경제의 어떤 일이든 또 국가에서 돌아가는 어떤 일이든 효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판단을 제대로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은 AI다. 그래서 AI는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안지훈 이사님. 네, 저는 맨 처음에 질문을 들었을 때 AI 스타트업이 뭐지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간 기술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 AI를 활용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했을 때 또 거기에 그 질문의 전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산업 대전환이잖아요. 사실 가장 큰 산업 대전환은 결국은 약간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얼마만큼이 이제 자동화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실 그게 가장 큰 산업 대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결국 지금은 자동화 부분에서 가장 많은 뭐랄까 기회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 기회를 여는 데 있어서 AI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질 것이고 그런데 AI 스타트업 중에서도 사실 무슨 우리 스타트업들이 무슨 뭐 GPT라던가 아니 뭐 간이라던가 예, 벌트라던가 이런 약간 그 근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파인 튜닝돼서 우리의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뾰족함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업 대전환 시대 또는 뭐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지고 대기업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 대응하기에는 여러 군데 너무나 빈 공간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빈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AI 스타트업의 존재 이유가 확실히 이렇게 잡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글로벌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간단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한국 시장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또 글로벌 유니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밖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게 또 코리아 AI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성공적인 글로벌화를 위해서 가장 무엇이 시급한지,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아까 우리 키노 스피치에서 사실 서원석 대표님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상 깊게 본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이 관련해서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글로벌로 간다는 거가 되게 하나의 그러니까 어려운 결정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진행해 보면서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회사의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자회사랑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많이 비효율적이긴 해요. 그리고 임직원들 중에서도 불만이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일을 2번 해야 된다. 한 번 그냥 작성하면 되는 거 가지고 영어로도 작성해야 되고 한글로도 작성해야 되고 막 시간도 안 맞고 그러면 이제 콜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업무 시간 잡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도 나라마다 사실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도 사실 닥쳐 보면 다른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비효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좀 의지가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인 거죠. 꼭 무조건 옳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방향성인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좀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좀 구성원들부터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좀 초기부터 좀 잘 세팅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회사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구성원들로부터 그러니까 네. 그런 문화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재식 대표님도 여기에 대해서 또 아마 하실 AI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네. 예. 사실 저희는 아직 뭐 글로벌을 루니처럼 간 건 아니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의 의지가 글로벌을 이제 리드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정말 성장해서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언을 한다면 글로벌을 안 가고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딥테크 기반 기업들이 이제 그 글로벌로 가는데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정말로 내가 논문을 잘 내서 세계 최고 기술이다라고 하면 정말로 글로벌화로 직접 가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논문이 산업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데 새로운 기술이고 임팩트가 큰 기술이면 누군가 그걸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딜리버를 해서 상용화를 한다면 이제 사업화를 한다면 글로벌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들들을 만나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게 크고 결국 그게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 키우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화 했더니 한 100배가 더 됐네. 예. 아, 뭐 나도 한번 해보지. 예.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럼 여기서 또 실패하고 저기서 실패하고 도와주고 예. 그런 이제 긍정적인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화를 AI 스타트업 뭐 혼자서 이렇게 뭐 당신들 글로벌화로 가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경정 교수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2년 전에 AI 스타트업 25를 선정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100으로 커졌는데 그때 오직 그 목적은 글로벌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25를 뽑았고 100을 뽑았고,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면 좋겠는데 사실은 목표이자 근데 글로벌화를 목표로 사업을 하는 건 사실 아니죠. 내가 잘하는 결과가 글로벌로 퍼지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AI 의료 같은 경우에도 보험 의료 수가 반영에 있어서 한국이 지금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보다 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국의 AI 스타트업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조용한 나라인 거죠. 지금 한국의 AI 스타트업이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세계 국가 순위에서 한 3, 4위 될 겁니다. 그나마 AI 스타트업 순위가 높아서 한국의 AI 순위가 지금 5위에서 7위 정도 유지하는 거로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한국의 AI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한 2, 3위 되게 만들면 또 한국의 AI 순위가 한 3, 5위, 지금 대통령이 3위까지 올리겠다고 한 건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이었고, 지난번 캐나다 갔을 때 토론토 대학 방문한 것까지는 굉장히 저는 좋게 봤는데요. 이제 여러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없애는 방법은 마치 우리 12년 전쯤에 정부 사업을 SI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의 AI 스타트업이 한국의 전자정부 사업도 되도록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약간의, 그러니까 정부 프로젝트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되도록이면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AI 스타트업 2021 100 선정할 때 정부 프로젝트를 한 회사한테 가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걸 아예 마이너스를 줄까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마이너스를 줄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를 많이 한 회사는 마이너스를 줘서 AI 스타트업 100이 안 되게끔. 지금 보면 AI의 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중국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최고의 연구기관, 병원, 그다음에 영국 같이 일하고 있어요. 상당히 글로벌한 컬래버레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AI 중요한 연구 중에. 근데 한국은 그런 논문이 거의 없어요. 뭐냐면 지난 5년간 한국 정부가 너무 한국 AI 스타트업 때 잘해줬다라는 것입니다. AI 바우처 사업이나 데이터 바우처 사업 이런 거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한국 돈을만 가지고 한국 정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키웠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의료보험 수가라든가 이런 제도, 아직도 타다와 우버가 잘 못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발목을 잡아서 한쪽으로는 돈을 줘서 키웠는데 걔네들이 더 커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한국에 있지 말고 더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또 굉장히 또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 보조금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작용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지금 AI 스타트업 올해 100 선정된 기업들의 창업가들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굉장히 굿 뉴스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데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아서 갈 수 있는 인재들이 사실 이쪽으로 굉장히 창업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굿 뉴스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AI 스타트업에는 어떤 인재가 들어오면 좋을지, 또 그런 인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원강 대표님. 예, 지금 현재도 여전히 가장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분야가 아마 개발자이고요. 그다음에 개발자 중에서도 AI라고 하는 AI를 공부한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은 안 맞습니다. 이거를 저는 교육 현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이 늘리기 위한 여러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이 수요와 공급만을 보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어떻게라도 해결이 꼭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AI를 조금은 기본 교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 AI가 일부는 AI를 정말 고도의 AI 엔진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이니지나 우리 서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의료 분야에서 또는 제조 분야에서 이렇게 제조 분야의 노하우와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바꾸고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그런 얻어낸 성과를 가지고 또 국내 더 다른 기업으로 또 해외로 진출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그 분야의 분들이 인공지능을 좀 이해하고 할 수 그래서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범석 대표님도 인재와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회사들의 성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조직 문화나 뭐 이런 것들 중요하고 뭐 한데 저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이제 고성과자들이 계속해서 회사에 오랫동안 잘 있고 더 많은 또 하이 퍼포머들이 이제 지원을 할까라는 과정에서 생각에서 그 성과나 그 업사이드가 이제 그 비전과 업사이드가 뚜렷해야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워낙 갈 데가 많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그런 많은 회사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앞으로도 그런 비전을 잘 제시해 주는 게 그런 좀 선순환의 좀 가장 중요한 팩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공 사례의 어떤 그 좋은 인재 유입력 그런 측면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지훈 이사님. 네. 결국은 이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이 좋은 인재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옵션이 있죠. 구글, 아마존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국내 뭐 대기업으로 간다던가. 사실 그것보다 우리는 더 나은 옵션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저는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일이 잘 됐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게 크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 일이 좋거나. 저는 사실 우리 스타트업이 제시할 수 있는 건 이 마지막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됐을 때 이제 떨어지는 게 크거나 그리고 뭐 이 일이 자체가 의미가 확실히 부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은 이제 국내 이제 석박들을 이제 만나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약간 이제 산업계에 가더라도 재밌는 주제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스타트업으로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규제 개혁을 사실은 AI 스타트업 핵심 생태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이슈인데요. 뭐 모든 정권이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다 하나같이 실패했죠. 뭐 그런 실패가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혁에도 만약 우선순위가 있다면 가장 시급히 정말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이경정 교수님이 이제 모빌리티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우리 또 서범석 대표님은 또 의료 헬스 쪽하고 또 관련된 또 룬이시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실질적인 거 한 두 개 생각했었고요. 첫 번째는 사실 뭐
분야를 불문하고 그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그 주 52시간 제도가 예.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다음에 이게 들어와서 예. 크진 않았는데 요즘 초기 스타트업들이 어떡하지? 이런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이런 거는 예. 좀 사실 운영하면 좀 많이 큰 부분 어느 정도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 좀 플렉서블하게 예. 좀 일을 해야 사실 그게 스타트업인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고 노동 규제. 네, 예.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저희 또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 관련된 거 특히 의료 쪽에서는 규제가 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긴 한데 예. 그게 실효성이 좀 부족한 그래서 병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보수적으로 나가는 거죠. 결국 AI에서 핵심이 뭐 그 AI 기술력도 있지만 결국 데이터이잖아요. 그 예. 데이터를 좀 더 원활하게 수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어야 이 산업이 더 잘 될 건데 특히 의료계 쪽에서는 그런 게 좀 법적으로 좀 보장이 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미국은 이제 히파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딱 가이드라인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비식표라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는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예. 하니까 저희는 병원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병원에서 이 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사인만 하면 니네들이 책임져 나중에 이상하게 되면 하고 하면 그냥 그거에 맞게 그냥 해서 되게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병원과 되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저희는 다수의 병원에서 이런 이제 협업을 할 때 데이터를 병원 내에 이제 놔두고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개발을 합니다. 그런 제한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가장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애로적인 핵심 애로에 해당되는 그런 규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안지원 이사님 혹시 하실 말씀? 의료 쪽은 너무 얘기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파이낸스 예. 쪽에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열리면은 약간 해외 되게 재밌는 모델 되게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왜 국내에 못 들어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국내 사실 그런데 그런 시도들조차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 그게 다 규제 때문인 건 맞고요. 그래서 결국은 파이낸스 데이터도 사실 우리 AI 학습에도 굉장히 잘 쓰일 수가 있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일단 파이낸스 쪽에 더 많은 규제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약간 실증 검증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되면 좋겠다. 지금 뭐 이제 뭐 샌드박스라던가 이런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필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발을 조금 더 낮춰주신다면 우리 스타트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 부분은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은행의 사회이사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금융 규제가 한 1000개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수백만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은행들의 매니저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걸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 은행장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금융 혁신이 일어날까 참 굉장히 뭐 회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이 지금 밖에서는 한국 경제의 초크 포인트, 생명줄을 가장 취약점으로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글로벌 무역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무역 수지라든 경상 수지가 흔들려서 달러를 벌어 들어오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 그래서 금융 쪽이 사실은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었어요. 어떤 실물 부분과의 임밸런스 이 부분을 깨지 않으면 아마 우리 아까 글로벌 이야기했지만 AI 글로벌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정부가 정책의 프라이어리티 상에서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경정 교수님께서 이제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짚어 주셨는데요. 이게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또는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에도 흘러 들어와야 되지만 그 스타트업과 랭귀지가 통하는 또 좋은 인재들이 정치 쪽으로도 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얘기하면 이제 정치권이 너무 낙후돼 있어서 좋은 분들이 정치권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처럼 반은 일하고 반은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차라리 필요한 것 같고, 좀 뭐 헌신할 분들은 일찍 나가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퀄리티가 낮아진 거죠. 왜냐하면 무직자들이 주로 하는 거고,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으로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사회 봉사 차원에서 발언도 하고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정치권에다 뭘 해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송은관 대표님께서 AI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약간 저는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AI와 IT 교육의 기회를 초중고부터 균등하게 부여하는 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AI 기반한 교육 에듀테크를 써서 부족한 IT 교사나 부족한 외국어 교사를 또 AI로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치권에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AI 분야에 있는, IT 분야에 있는, 디지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규모, 그러니까 금융이 가장 큰데 한국은 아직 손정희 같은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5개 제가 스타트업을 2년 전에 발표하자마자 당시 1위로 했던 리드가 손정희 씨한테 투자를 받고 샌드버드가 투자를 받고 해서 1, 2, 3, 4위가 다 글로벌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AI 스타트업 100도 이렇게 한국어 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영어로 빨리 번역을 하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글로벌 자금, 한국에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카카오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카카오가 텐센트한테 투자를 받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카카오를 만약 한국 자본이 잘 투자하고 좀 더 오픈된 글로벌 투자 자본이 투자했으면 카카오가 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중국 자본한테 초기에 투자를 받게 한 거는 이 한국 금융 자본의 굉장히 큰 직무유기이자 실력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규제 개혁은 지난 10년간 해보니까 자잘한 규제 개혁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헌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원칙적인 헌장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자잘한 데가 저절로 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움직여야 됩니다. DJ 때 상당히 잘했죠. 그래도 디지털, 그다음 IT, 뭐 인터넷 다 잘했는데 대통령이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을 잘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지 또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I 교육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개 이제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근데 교육부 보도자료는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교육부 보도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정보 교육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잖아요. 뭐 몇 시간에서 몇 시간까지 학교장 재량으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건 안 한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정부 혁신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국회 쪽이 이런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서 이런 규제를 쏟아내는 이 부분을 마냥 언제까지 바라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많이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금융 이야기 어차피 나왔는데요. 지금 뭐 긴축 시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윈터 이즈 카밍이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지금 들리고 있고요. 특히 벤처 업계, 뭐 스타트업 또는 캐피탈, 뭐 양쪽 모두에서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가장 유리해지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뭐 핵심 금융이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국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떻게 국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뭐 정부의 뭐 소위 모태 펀드도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우리 송은강 대표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 겨울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겨울을 잘 버티는 기업은 봄에 늘 그랬듯이 제가 경험한 지난 25년을 돌이켜 보면 겨울을 잘 보내는 기업이 그 이후에 봄에
상당히 각광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원은 얼마까지 갈까요? 예,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소은강이 뭐라고 얘기한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이 달리오가 2024년 하반기쯤이면 금리가 나아질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에 이면에 스며드는 것은 2023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해석을 했고요. 예. 또 하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뭐 여러 연구소 얘기를 들으면 뭐 내년 초에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거 굉장히 오래 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실 참 이렇게 방향을 잡기는 어렵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상황에서 저는 도리어 하워드 막스의 옥트리 캐피탈의 대표죠. 그 하워드 막스가 지금 이 시기야말로 가장 좋은 회사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상장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이든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주식이 그 좋은 기업들을 보유한 회사의 유동성이 필요한 이유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가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은 지금 현재 펀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저희가 돈을 받는 기관들이 채권을 팔아서 그 채권으로 이제 사채를 발행하고 그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지금 회사채가 순환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또 그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의 업적으로 생각해서 스타트업에 들어오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보면 물론 과거의 사례로 보면 어떤 정부에서나 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모태 펀드나 이런 그런 유사한 기관들에게 돈을 더 해서 어려운 스타트업들의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좀 풀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다 모든 민간에 의존하는 벤처 캐피탈의 자금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민간의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윈테이지 카밍 이야기가 들리니까 사실 은행들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비즈니스가 뭐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은행들이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가 좀 벤처 펀드를 구성해서 뭔가 좀 해보자 하는 분명히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은행에 따라서는 뭐 3천억 펀드, 4천억 펀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사회의 안건이 올라오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에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세 기준에서 했거든요. 베이스 라인이 있고 위에 베스트 라인이 있고 밑에 월스트 라인이 있는데 월스트 라인은 옛날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월스트 라인 밑에 또 하나의 월스트 라인을 더 하나 시나리오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맨 마지막 월스트 시나리오로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줄여서 만약에 모태펀드라는 이런 거를 줄일 요량이라면 이번 기회에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제도권에 있는 이런 은행들이 이런 벤처 투자 쪽에 캐피탈 플로우에 물꼬를 좀 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 좀 규제를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을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행이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부동산 투자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험 가중치가 붙어서 BIS 비율을 확 떨어뜨립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이 딜레마를 좀 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습니다. 자, 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5분 패널 분들 나오셨는데 그래도 AI 이런 스타트업 핵심 생태계와 관련해서 평소 갖고 계신 생각들 뭐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이경전 위원장님. 예, 뭐 말씀드릴 건 많은데 아까 우리 서범석 대표님이 데이터 얘기했는데 데이터가 병원이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환자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 또 최근에 나온 기술이 페더레이트 러닝 같은 기술이 있는데 지금 AI 스타트업 100에는 페더레이트 러닝에 기반한 회사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데이터를 이제 덜 쓰고 데이터를 덜 보유하는 그런 AI 기술이 나왔으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AI 스타트업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소유 및 활용 세금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세라든가 구글세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회사들, 또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좀 코스트 부담을 느껴야 데이터를 다시 개인에게 돌려주고 그걸 이제 AI로 활용할 때는 페더레이트 러닝이나 이런 AI 공유 방식으로 하는 형태로 가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사회 체제를 좀 설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상당히 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리 서원석 대표님. 네, 우리가 이렇게 AI가 워낙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동안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많은 생태계가 생기고 해서 이런 자리도 생기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미국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그 넥스트 레벨로 좀 가고 있는 좀 움직임이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과거에 5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AI면 그냥 관심을 끌었고 그럼 투자를 많이 받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AI 자체가 그냥 그게 이제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AI is not cool anymore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커머디타이제이션이 좀 되고 있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AI는 그냥 하나의 도구다, 하나의 도구이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이거는 하나의 도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실제 의미 있는 그런 제품 혹은 서비스로 잘 만들어내느냐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재식 대표님. 네, 저는 AI 공부를 좀 계속 하다 보니 AI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되게 일찍 깨달은 편인데요. 사실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송은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문 지식이 녹아든 AI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AI 스타트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 보면 지식 전문성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독일이나 일본 회사 생각해보면 모터는 어느 회사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볼트는 일본에서 어디가 무슨 기계 장비는 일본에 누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학제 뭐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헬멧 잘 만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AI도 플랫폼이 있겠고 기술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뭐 AI 분산 시스템은 전병경 교수님이 한 20년 저런 거 하셨으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게 내가 6개월 배워서 하는 것보다 물론 저희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도 부분적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전문한 회사가 나와서 독일에서 무슨 기계 잘 만들고 일본에서 뭐 부품 잘 만든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제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우리가 지원하고 또 이제 함께 또 이끌어 가야 되는 길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송 대표님. 예, 저는 이제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지난 10년간 사실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성장을 이뤘고 또 한국의 이 스타트업으로 상징되는 창업의 방향도 굉장히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겨울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겨울의 의미는 겨울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겨울을 건들 수 있는 기업과 그런데 저는 혹이나 정부의 정책의 미스나 자금의 흐름으로 그 옥석 가리기에서 옥이 망하는 석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옥이 손상이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위해서 많은 정부에 계신 정책이나 이런 정책 결정자들의 조금 긍정적이고 조금 미래를 받아보는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 이사님 마지막으로. 네, 저는 AI는 그냥 정해진 미래고요. 그리고 AI가 우리 뭐 많은 부분들을 일을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가속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우리 삶과 더 많이 녹아질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산업 대전환 시대에 우리 AI 스타트업이 갖는 의미, 중요성 그리고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5분